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3년 실미도,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에 이어 2005년 세 번째 천만 관객 타이틀을 거머쥔 영화 이중익 감독의 웰메이드 사극 왕의 남자입니다. 어차피 살 판 아니면 죽을 판이야. 이거 죽을 판이야. 맞아, 이거 뒤질 판이랄게. 주민 시작합니다. 한지에 그려진 광대패 그림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안태진 조감독이 민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강승용 미술 감독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했습니다. 흐르는 음악은 영화 장화홍련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었던 이병우 음악 감독이 작곡한 먼 길입니다. 그림과 음악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네요. 감독은 영화의 촬영 순서를 영화 순서 그대로 찍기를 원했습니다. 촬영 첫날 고사를 지내고 바로 첫 사물놀이 씬을 찍었다고 하네요. 흥을 돋구는 이 분들은 실제 남사당패 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광대스럽게 등장하는 장생. 가무성 배우가 선생님의 시범을 한번 보고 본인의 애드리브를 더 추가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탄성이 나오는 공길의 등장. 기방에만 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뽀시래기 시절 이준기 배우. 첫 등장인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스스로도 너무 어색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 촬영이 끝난 후 다시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개성 최고의 기념 매향이라. 그 자태 한번 요요만해 그려. 그러게요. 이렇게 요염해도 되는 걸까요? 이 장면은 와이어 없이 가무성 배우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직접 줄타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씬을 찍는 동안 비가 오다 말다 해서 자세히 보면 하늘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전현이 남의 집 서방하고 붙어먹다가 들켜. 허겁지겁 도망가는 걸음을 배줄 테니.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뚝 떨어져 뒤질 줄 알았더니 이 부채가 찢어져 있는 건 사실 NG인데 리얼한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밤 니년 제주나 한번 배지거라. 줄 위에서 점프를 하는 건 아무리 연습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줄타기 명인이신 권원태 선생님이 대역을 해주셨습니다. 이 턴은 이준기 배우가 설장구를 죽을 듯이 연습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두 동네가 한 동네 되겠다. 오줌이나 그냥 한판 싸고 놀란다. 나랑 한번 맞춰보자 이놈아. 이 풀샷 역시 권원태 선생님께 대역을 부탁하기로 했었는데 가무성 배우가 큰 화면으로 보면 다 보일 것 같으니 직접 하겠다며 연습을 해서 이 동작을 해냈다고 하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간에 멈춰버린 장생. 사실 줄 위에 이렇게 앉는 건 불가능한 자세라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해냈습니다.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동작인데 권원태 선생님과 가무성 배우가 돌아가면서 30번이 넘게 떨어져 보고 결국 가무성 배우 본인이 직접 떨어지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장생은 뭐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공기를 데려가려는 꼭두새. 가지마. 밤만 나오면 뭐든지 다 팔아. 이 새끼가. 이 컷은 몸에 보호대를 하고 진짜로 세게 차고 밟았습니다. 하지 마요. 보호대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가무성 배우도 맞을 각오를 제대로 하고 연기에 임했다고 하네요. 공기를 팔아먹고 사는 짓 그만해. 못 가. 사람 머리를 징으로. 이 컷은 전혀 웃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극장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관객들이 웃어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꼭두새가 공기를 넘긴 곳은 양반놈의 방. 숨소리 뭐야. 이 뒤태는 대역이 아닌 실제 이준기 배우의 등입니다. 위험한데? 그런데 이때 이제야 깨어난 장생이 양반의 방에 들이닥칩니다. 당시에 장생이 기절해 있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옷을 벗기고 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공길이 양반에게 안마를 해주는 장면이 삭제가 되면서 살짝 어색한 설정이 되긴 했습니다. 나와. 이 장면은 민속촌에서 찍었습니다. 원래 민속촌은 실제 촬영이 불가능한데 제작 부장의 빛나는 영업 실력으로 섭외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일어나. 놔. 그래. 같이 맞아 죽자. 아니, 같이 맞아 죽을 순 없지. 함께 도망을 치기로 한 장생과 공길. 싸움 좀 하는 상남자 장생이 공길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따돌리나 싶었는데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꼭두새.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냥 가게 해주시오. 어림없는 소리만. 그런데 이 주먹은 좀... 감우성 배우는 아직도 이 장면의 주먹이 어색해서 아쉽다고 합니다. 다신 광대노로 못하게 해주지. 그만 사람을 죽여버리게 된 공길. 충격에 빠진 공길을 데리고 도망치는 장생입니다. 이곳은 문경세제에 있는 한 계곡인데 이 다리는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다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제작비도 줄이고 도성문과 연결되는 느낌이라 아주 만족했다고 하네요. 괜찮을까? 그놈은 죽어도 싸. 사실 감우성 배우는 양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장면까지가 이 영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장면 중 하나였고 장생과 공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맞아가며 액션까지 다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1차 편집본을 받아봤을 때 이 장면들이 모두 통편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우성 배우는 감독과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며 이 장면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씬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네요. 다음날 더 먼 곳으로 도망치는 장생과 공길. 이곳은 양평에 있는 설매제입니다. 영화 엔딩에 상상하는 장면도 이곳인데요. 하루 만에 엔딩 분량까지 찍을 수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순서대로 찍고 싶다는 감독의 의도를 반영해 이 장면을 찍고 촬영 막바지쯤 한 번 더 와서 엔딩씬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언덕 밑으로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이 씬을 찍을 당시 날이 흐려서 경치는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영화적으로는 엔딩씬의 맑은 날씨와 대비가 되면서 감독과 배우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상으로도 쨍하지 않아서 더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CG로 산새를 그려 넣을까 잠깐 고민도 해봤다고 하는데 제작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눈 달아뒀다 뭐해? 아이 근데 이 소리가 강 건너 강봉사? 이 냄새 들질러 봉봉사? 기운을 내기 위해 갑자기 프리스타일 상황극을 펼치는 두 명의 천상광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이준기 배우가 오디션에서 이 장면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는 배우들을 봤지만 이준기 배우가 군계 일학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차 오디션 초반부터 이준기 배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한양 가자. 한양에서 제일 큰 판을 벌리는 거야. 이 장면 너무 좋다. 이 씬은 한 번에 오케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감우성 배우는 막대기를 저 멀리 던졌는데 이준기 배우는 혹시 본인 때문에 NG가 날까봐 소심하게 던졌다고 하네요. 한양 도성 입구는 문경세제 제3관문에서 찍었습니다. 원래는 콘크리트 길인데 촬영 전날 흙을 전부 깔아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의 천장과 건너편 성벽은 수원의 화성행궁에서 찍었습니다. 드디어 한양 입성. 한양 전경은 당연히 CG입니다. 이 둘은 사실 도로의 교통 상황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한양의 저작거리. 이 장면은 원래 점쟁이가 이 둘을 불러서 쳐다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이 둘의 점괘를 봐주며 공길에게 여자면 좋을 팔자인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다는 말과 둘이 갈라서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둘을 너무 남녀의 관계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어디선가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천상광대가 이런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양의 놀이패 6, 7, 8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6갑, 7득, 8복은 원작인 연극 2에는 없는 인물인데 영화를 각색하면서 추가한 캐릭터입니다. 이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3명의 인물이 어르신들도 극장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네요. 영화 공공의 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유해진 배우.
육갑의 캐릭터는 진짜 혜진 형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배돼지에 든 게 없어서 그러나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아이고, 새님네들 어쩔 값이오? 7등 역은 짠용 아니 정석용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형님도 당시 영화로는 거의 신인이었는데 언제나 한결 같으시네요. 그만 내칠까요? 한양서 제일 가는 재롱둥이들이 올시다. 원작인 연극 2에서 장생 역할을 했던 이승훈 배우가 그 카리스마를 다 버리고 팔복 역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제주라고 넘고 엽전을 바라냐? 진짜 제주 한번 보실랍니까? 이 장면은 와이어를 쓰지 않고 대역 배우가 실제 제주 넘는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몰라 특효팀이 대기를 하긴 했는데 설치할 시간도 없었고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위해 실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군지도 몰라도 숭내는 좀 내는구먼. 아니 어디 저기 저 촌구석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글쎄 누가 봐도 678이 더 촌에서 온 것 같은 아이러니. 그렇게 벌어진 스트릿 광대 파이터 제주 배틀. 오, 잘하는데 그러나 그 정도로는 어림덥다 이놈아. 자 이번엔 이놈이 쌍으로 넘는 제주를 선보일 터이니 합동 공연으로 저작거리를 찢어버리고 돈을 쓸어 담는 장생과 공길. 자세히 보면 장생의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데요. 개 발려버린 육갑이 뭐라도 하려고 불을 이용한 묘기를 부리다 몸에 불이 붙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서 우승 상금을 플렉스하고 있는 장생과 공길. 저기 육갑이요. 한양에서 제일로 큰 판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요? 이 장면은 취하선 세트장이라 불리는 남양주 촬영소에서 찍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촬영하며 한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한 남양주 촬영소는 2019년 이준익 감독의 자산 어보 촬영을 마지막으로 22년 만에 아쉽게도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2003년 황산벌까지 세 작품을 이곳에서 찍었습니다. 한양에서 볼만한 판 없어진 지 오래요. 은근슬쩍 전을 집어먹는 육갑. 장생이 먹는 걸 손으로 탁 치는 애드리브도 있었는데 그 장면은 삭제됐습니다. 왜? 왕이 지 사냥터 만든다고 도성금반에 산 사람들을 죄 몰아냈지 않소. 근데 큰 판이 하나 있기는 한데. 감독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벼운 대화를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나 가보요. 그런 감독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육갑이 형님. 나도 녹수전처럼 팔자 좀 한번 고쳐보자. 그게 누구요? 녹수를 몰라? 왕을 치마폭에 폭 사고 앉은 궁녀 말이야. 왕의 눈에 들기 전에 난리던 기생이었지. 추정꾼 역은 감독의 전작 황선벌에도 잠깐 출연하셨던 조경훈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한 씬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전 와일드카드와 엽기적인 그녀에서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깍두기 하나씩 먹으라고 그랬지? 번번이 죄송하네. 나 여덟이요 여덟. 역시 아니 육갑이 도박 하나는 타고났나 싶었는데 돈 달라고 칩니까? 재밌자고 치는 거죠. 아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 타짜야. 타짜? 타짜는 개뿔. 장생의 돈을 다 날려버린 육갑입니다. 내 돈 어쩔 거요? 수전판에서의 장면이 더 많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자르고 장면을 전환했습니다. 저 성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보다 더 벌게 해준다면 내가 하잔 대로 할려? 아이 그렇다고 또 바로 말을 놓으시네. 이 대사는 애드리브입니다. 이건 뭐 유해진 이기에 할 수 있는 애드리브가 아닐까 싶네요. 감독은 유해진 배우가 순발력의 천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렇게 벌어진 678과 장생행 공길의 합동 공연. 내시가 뭐요 내시가 불알통한 놈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곳은 민속촌에서 촬영했습니다. 방울소리 요란하게 어디를 그리 바삐가 나. 바지에 없을 무 한자는 의상 피팅을 할 때 정석용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정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얼마나 소리가 나지? 없는 놈끼리 놀려 먹기냐? 이렇게 요염한 춤사위라니. 이준규 배우가 지도를 받은 후 연습을 겁나해서 만든 동작입니다. 아니 저거 수경장 씨 아닌가? 내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현이 기생 출신이라 매번 남의 눈을 피해 저런다더니만 그게 참말일세 그리야. 왕을 놀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왕의 신하 처선. 어째 불안한데요. 곧 닥쳐올 위기도 모른 채 합동 공연의 뒤풀이를 하고 있는 광대들. 항아리째 가져와, 항아리째 술. 이때 마시는 술은 사실 아침 햇살입니다. 우리 그냥 매일 합시다, 매일. 아니 그냥 내 불안을 똥똥 만지더라고. 올려가지고 나. 이 씬의 대사는 거의 배우들의 애드리브 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착착 좀 마시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과하게 달린 공길. 좋냐? 좋아. 아니 뭐가 이렇게 예뻐. 이거 나도 좀 설레는. 왕을 디스하면서 녹수코인 타고 떡상 중인 장생크류. 슬슬 입소문을 타고 한양의 핵인싸가 되어가고 있는데 희마도 내 닮았고 그것도 내 닮았다. 우려하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놈들을 모두 은금으로 압송하라. 왕을 능멸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이 장면부터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장에서 찍었습니다. 그래도 왕인지 그 정도는 커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육갑. 여봐라, 저놈들을 매우 쳐라. 이 곤장은 우레탄으로 만든 소품이었는데 실제로 너무 세게 때려서 곤장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보호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잠깐! 그냥 죽는 건 억울하니 왕한테 보이기나 하게 해주시오. 멈춰라. 처선역의 장항선 선생님 본인이 직접 설정한 목소리 톤입니다. 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우리가 왕을 웃겨 보이겠소. 그렇게 궁에 입궐하게 된 광대패들. 카리스마 넘치는 연상과 녹수가 보입니다. 병신 육갑 한다더니 내가 완전히 미쳤어. 어차피 살 판 아니면 죽을 판이야. 이거 죽을 판이야. 맞아, 이거 뒤질 판이랄게.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이 씬을 3일 동안 찍었는데 그해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의 어깨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감우성 배우는 잠깐 실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날이 너무 쨍해서 톤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찍었는데 물이 금방금방 말라버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뿌려야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화면상으로는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네요. 화면 오른쪽에 차려져 있는 상차림은 전통 음식을 만드는 장인이 직접 만든 상입니다. 무려 500만원짜리 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잘 보이도록 안쪽으로 더 당겨 넣기도 하고 상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며 모두 즐기도록 하시오. 아니 방금까지의 궁합대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데 괜찮을까요? 나라님을 모시고 달노름을 시작하려 하는데 죽기 살기로 한번 놀아보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칠득과 팔복. 김내관. 내가 분명 들었는데. 내 방울 그는 없어. 아 이거 탈쓴 거 왜 이렇게 귀여워. 감독이 구도도 좋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가장 사랑하는 컷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아이 잘하긴 뭐가. 1차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길이 나섭니다. 네, 소문을 듣자 하니 녹수 전현이 원래 대본에는 녹수가 화난 듯이 보는 장면이었는데 녹수는 보통 센 누나가 아니라는 설정으로 비웃는 표정이 더 세 보일 것 같다는 강성현 배우의 아이디어로 바꿨습니다. 시원하다. 아 이러다가 죽겠는데. 살기 위한 발악을 하는 장생. 이 칼날은 사실 일본 군도 양식이라는 오게티가 발견됐습니다.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은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네요. 어디 보자.
이마도 내 닮았고 코 큰 것도 내 닮았다. 둥둥 내 아들. 원래 타령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궁지에 몰려서 키를 너무 높게 잡아 제대로 못 부른다는 설정입니다. 이 컷 전에 원래 키대로 잘 부르는 장면도 있었는데 삭제돼서 광대인데 노래를 너무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네요. 두 번째 위기,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 애가 당신 씨인 줄 아시오? 또 다시 공길이 나섭니다. 내 시 중에 불알한 쪽이 성한 놈이 있어. 밤마다 후궁들하고 붙어 먹었지. 그 놈이 누구냐? 맨입으로? 윗입을 채워주랴, 아랫입을 채워주랴. 윗입 대령이야. 이 장면도 이준기 배우가 오디션 때 했던 연기라고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도움 닫기 없이 한 번에 이 동작을 해냈다고 합니다. 정진영 배우가 오디션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진짜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아, 살았다. 이때 공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얼굴을 보며 웃는 연산이입니다. 연산이 입은 골룡포는 일반적인 빨간색이 아닌 청록색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자수를 넣으면서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네요. 여봐라, 내 광대들을 가까이 두고 내킬 때마다 불러 즐길 것이니 이놈들의 거처를 궁궐안에 마련해라. 그날 밤 차려진 음식에 눈이 돌아가는 광대들. 뭐고? 이 상 역시 장인이 만든 궁중 음식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다 같이 먹으며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장면도 있었고 다들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회식은 못했다고 하네요. 유해진 배우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진짜로 옆 사람 입에 넣어주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즐거운 마음에 공길을 덮치려 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개봉 당시 장생과 공길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본인도 잘 모르겠다며 관객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가깝게 지내면서 성별과 동지애를 넘어선 뭔가 애틋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더 있었는데 동성애 영화로 오해받을까봐 많이 삭제했습니다. 다음날 궁의 대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궁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워킹은 이전에 TV 사극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합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 실제 궁에서의 촬영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 찍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궁보다는 살짝 어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카메라 워킹을 해보기에는 수월했다고 합니다. 어찌 천한 광대들을 궁에 두려 하십니까? 선왕께서는 광대패를 부를 때 그 연애의 성격과 의의에 따라 하도록 법도를 정하셨사옵니다. 강력한 대신들의 반대. 내가 왕인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선왕이 정한 법도에 매여 사는 내가 왕이 맞냐 말이다. 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는 법이옵니다. 처선에게 뭔가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왕이 우리를 여기 궁에 살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저 엄명 아닙니까? 이제 팔자가 좀 피나 싶었는데 나가야 할 것 같으니 짜증이 난 장생. 신하들 등살에 옴짝달싹 못하는 게 왕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왕 가지고 놀 생각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을 가지고 논 놈들이 중신 가지고는 왜 못 놀아? 처선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중신들 가지고 놀아도 좋단 말씀입니까? 장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본 것이고 전국에 재주 있는 광대들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아따 형님 옷이 날개네 날개요. 제주꾼을 모으기 위한 방을 쓰는 장생과 공길. 궁궐 내에 있는 희락원은 궁중 광대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감독은 부안 세트의 공간을 만들다 보니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왕을 가지고 놀 때 왕이 웃었잖아요, 그치? 중신들을 가지고 놀면 중신들이 웃겠지. 그 아쉬움을 배우들이 연기로 충족시켜줬다고 합니다. 영화를 순서대로 찍다 보니 이 5 배우가 실제로도 많이 친해져서 케미가 갈수록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다 하셨어? 어째 두 사람 글씨가 똑같소? 붓으로 혀를 닦는 건 무식해 보이기 위한 감우성 배우의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공길이가 쓰는 원문을 보고 흉내내면서 배웠거든. 자, 똑같이 써봐. 이 글은 배우들이 실제로 이 글을 보고 똑같이 그린 글입니다.
아니 뭘 혼자서 낄낄거리고 있어. 업무를 하는 광대가 어디 있어? 이 그림은 미술팀 스텝이 그렸습니다. 아직 이게 맞다니까. 오, 육갑이 말이 맞았네요. 한양에 논다 하는 광대들이 모두 오디션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쇼미더 광대. 오, 심사위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문화재급 장인들을 정말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많이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게 흐름상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이어가는 연산. 이번엔 평양에서 온 최첨지. 랍신다. 대감 점내다.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던데 받으시라요. 황금 거북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옳지 않아. 네, 돌아갈 여비가 없어 그러는데 단약에 팔 테니 좀 사주시라요. 두 마리만 삽시다. 풍자와 해악 속에 속이 타들어가는 탐관오리. 제 남편 좀 한 이러시면 다치십니다. 번만 받아 주십시오. 좋아 죽는 왕입니다. 흥에 겨운 왕은 이 무대에 직접 피처링에 참여하려 하는데 받아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나? 어디 보자. 목숨을 건 프리스타일이 시작됩니다. 에이, 난 이런 요상하게 생긴 건 필요 없어. 요런 거라면 또 모를까. 요란가. 오, 장생 깡이 많이 늘었는데요. 대령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강성현 배우의 실제로 진짜 짜증이 난 표정입니다. 그렇지. 놀아보세. 녹수를 놔두고 공길 앞에 가서 춤을 추는 연산. 입이 대빨 나온 녹수가 참 귀엽네요. 흥에 겨운 왕이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 주려는데 제발 저린 병조판서 윤지상. 찔리는 게 있는 게야.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벼슬을 팔아. 윤지상 역의 전일범 배우는 당시 극단 미추 소속의 중견 연극 배우입니다. 감독은 이렇게 좋은 배우에게 너무 작은 역을 부탁하는 것이 미안했다고 하네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처선. 죄 많은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 모든 조정 대신들은 본보기로 돌려봐라. 그런데 처선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공길이라 하옵니다. 본격적으로 공길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 임금님. 이러다 괜히 여기까지 먼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실학원의 다른 광대들은 조감독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투입됐습니다. 공길이는 왜 불러간 거요? 인물값 한다더니 또 이지랄이네. 상대가 왕이니 이번엔 들이받을 수도 없고 착잡한 장생입니다. 용안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한편 왕의 초소에 들게 된 공길. 부안의 세트는 야외 외경만 있어서 연산의 초소 내부는 바닥을 다 깔고 소품을 세팅해 만들었는데요. 왕이 머무는 공간인데 좀 초라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공길을 가까이 부르는 연산. 놀자. 예? 너랑 나랑 계속 놀자 말이다. 어떻게 놀아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던 공길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 인형을 꺼내봅니다. 이 인형은 장생과 공길을 의미합니다. 양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시냇가에서의 장면을 인형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하는 이준기 배우가 손으로 하는 인형극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인형은 영화 개봉 이후 경매에 붙여 2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인형극에 이어 펼쳐지는 그림자놀이. 아이고 예쁘다. 왕이 흔들릴 만도 하네. 왕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리는 아름다운 남자 공길. 이 명장면은 사실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찍지도 않았는데 부안 촬영이 끝난 이후 추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공길이 왔다. 공길아. 왕이 왜 불렀어? 인형놀이. 왕이 웃으셨어. 왕께서 술도 주셨어. 이거 왠지 씁쓸한 장생. 여기 씁쓸한 사람 한 명 추가요. 이런 남자를 만나고 나니 이젠 마음이 달라진 연산입니다. 와씨, 천하의 장녹수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한테 발리다니. 녹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천한 광대들이 조정 중신들을 능멸하는 처사는. 다음날 여전히 광대 노름을 반대하는 중신들. 관대들이 뭘 알고 했겠어.
고작 광대패들 노름에 놀아나신다면은 노라나? 나를 노란하게 하는 건 바로 내 놈이야. 선왕은 하늘같이 떠받들고 나한텐 이래도 되는 거냐? 뭔 말만 하면 선왕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연산. 선왕께서는 전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장면 이후 다시 돌아와 자기 부인을 죽인 자가 정령 성군이냐고 묻는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연산은 깊은 빡침을 광대놀이로 표현합니다. 공길이 어디 있느냐? 공기를 왕의 처소로 끌고 가는 연산. 자, 잘 봐봐. 아바마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못난 놈! 네가 그러고도 성군이 될 수 있겠느냐? 연산은 왕이 아닌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결핍에 대한 강한 욕망, 왕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공길입니다. 인형극 씨는 원래 시나리오 초안에만 있던 설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인형놀이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중 아무래도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 현장에서 설정을 추가하고 감독이 직접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대로 놀면 누가 얻는 겁니까? 관객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책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그림을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관객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차렸을 테지만요. 왕께서 공기를 왜 자꾸 부르시는 겁니까? 전하께서 누굴 찾으시던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꽁꽁 싸매고 있던 아픔이 공길 앞에서는 무장해제돼버리는 연산.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공길입니다. 장생은 시키는 대로 놀아야 하는 이 상황과 공기를 자꾸 부르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가자. 우리가 시키는 대로 깝치는 꼭두각시냐? 나가고 싶으면 나가자. 근데 이것만 하고 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렇게 펼쳐지는 대규모 공연. 저분들이 좀 선왕의 후궁 같은데? 정말. 이것만 하고 나가는 거야. 오늘 밤엔 만나려나? 오늘 밤도 공짜구나. 이 씬은 미술과 소품팀이 정말 열일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음악도 진짜 국악기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광대들이 놀자고 만든 경극판이니까 어설프게 흉내나 내는 정도로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공연이 너무 고퀄로 나와버렸다고 하네요. 쑥덕 말을 해라 인연들아. 지금 저 광대들 얘기 우리들 얘기 가는가? 이거 내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되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찌 사약을 내리라 하십니까? 여시 같은 니년이 내 아들을 흘렸구나.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그게 과하게 몰입하는 연산. 광대들의 공연판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내 어미를 죽인 년들이여. 아무리 왕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이건 처선의 계획에도 없던 일 같은데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다들 짐 싸. 궁에서 나가는 거야.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약소하다. 부담스러워.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피부가 고와서 비단이 잘 어울리네. 녹수의 감정을 롱테이크로 빠짐없이 담아내려 했습니다. 저랑 공대주지. 니까짓게 가만히 있어봐. 마마 제발. 천하의 장녹수 인생에 하다 남자한테 밀려서 내동댕이 당하다니. 이후에 연산이 분을 못 이겨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이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감정의 절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촬영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합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공기를 향한 왕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연회를 열어 축하해주도록 해라. 지금은 대왕 대비마마의 국상 중이라 연회가 불가하옵니다. 그래도 임금이 새로 벼슬을 내리면 연회를 열어 축하하는 법 아니요? 궁 후원에서 광대들을 시켜 사냥놀이를 하심이 어떠 하십니까? 사냥? 중신들의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데요.
사냥놀이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고창 읍성에서 찍었습니다. 3회 계획을 하고 갔는데 6일이나 찍었다고 하는데요. 말이 나오고 활이 나오면 오래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자자 시작이다. 홍길아, 성님 못 봤지? 이게 뭔 짓거리냐 성님도 없이. 어? 진짜 화살? 도망쳐! 대놓고 공기를 죽이려 쫓는 중신들. 땡땡이 치던 장생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공기를 구하러 갑니다. 섰어! 이번엔 육갑이 공기를 구해주려다 그만. 오늘 사냥이 놀이가 아닌 모양이구나. 피땀을 흘린 중신들을 우롱하다니. 이 화살은 진짜 멀리서 쏴서 맞췄다고 하는데요. 옷 안에 보호 장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성님이 나가자고 했을 때 말 들었어야 됐는데. 결국 육갑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촐하게 육갑의 마지막을 지키는 광대들. 감독은 6, 7, 8의 사연을 만들어서 이들의 감정을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져서 아쉽게 포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드라마로 나오면 대박일 텐데. 이 장면에서 사실 공길도 성벽 안쪽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육갑을 보내고 난 후 장생이 공길을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장면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신들이 피땀을 흘렸는지 아느냐. 이번엔 네 차례다. 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연산. 널 쏴! 이런 걸 놀이라고 자꾸 화살을 쏘라고. 어서 쏴! 이 장면을 찍기 전 사실 이준기 배우는 화장실 가다가 세트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급하게 부안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리를 꼬맸는데 이준기 배우가 마저 찍겠다고 해서 이 장면을 이어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처음엔 말렸지만 배우가 이렇게 원하면 배우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다리가 진짜 아파서 나온 표정인 것 같은데요. 이놈의 죄를. 정체성이 흔들리는 연산. 왜 이렇게 이 남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키스씬. 감독은 동성애 코드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연산의 감정을 누르기만 한 것 같아 혹시 몰라서 현장에서 추가해 찍었다고 합니다. 편집을 하면서도 이 장면을 넣었다 뺐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동성애가 아니라도 순간 헷갈리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관객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서 컷을 사용했습니다. 마마, 구해왔사옵니다. 한편 녹수는 공기를 보내버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데 임금이라 하는 자는 향락에 눈이 멀어. 이게 뭡니까요? 도성에 비방서가 나붙고 있단 말도 못 들었느냐? 홍내관에게 공길의 글씨체로 비방서를 쓰라는 특별 임무를 맡깁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알아? 잘 봐.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어. 어디 가요? 가지마. 형님 갑시다. 장생을 칼까지 들어가며 막아서는 공길. 네가 미쳤구나. 원래 시나리오에는 장생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우성 배우는 장생과 공길이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한 것 같아서 이 둘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밧줄을 자르려 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아, 가려고 할 때 빨리 나갔어야 하는데 연산과 녹수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 손은 조 감독의 손 연기입니다. 적어라. 임금이라는 자는 향락에 눈이 멀어. 궁에는 기생이 넘치고. 똑같네. 전하,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뻔한 이런 누명이 먹힐 리가 있나? 네가 왜? 아, 먹히네. 내가 썼소. 그냥 볼 수 없는 장생이 나섭니다. 비방서는 내가 썼소. 이 몸이 왕을 능멸했단 죄몽으로 입궁한 놈 아니오.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꾸며대. 허허, 참 기생 출신 아니랄까봐
그 말도 많고 참견도 많네. 잘 보시오. 붓을 든 떨리는 손. 감우성 배우가 즉석으로 만든 연기 디테일입니다. 장생도 공길이 비방서를 썼다고 생각하고 공길 역시 비방서를 장생이 쓴 건가 생각한다는 설정입니다. 이놈이 나한테 업문을 배웠소. 내가 쓰는 걸 보고 따라 쓰더니만 생각을 담는 게 그리워. 왕의 총애를 받는 이놈이 어찌 왕을 비방하는 글을 썼겠소. 장생 때문에 계획을 망친 녹수입니다. 제가 광대들을 궁해드린 건 세상을 팔아보시도록 하고자 함이었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토로하는 한 사람. 그중 한 놈에게 눈이 멀어. 죽고 싶으냐? 네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선왕을 벨라치옵니다. 처선은 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죄 없는 장생을 풀어주려 합니다. 가거라. 이제 놀이판은 끝났어. 이 장면은 스태프들이 스케줄상 해질녘에 찍자고 했는데 감독이 꼭 새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실제 동틀 무렵에 찍었습니다. 야외 세트에 나무를 더 심어서 장면을 만들긴 했는데 궁에 있을 만한 노송처럼 큰 나무가 없는 게 아쉬웠다고 하네요. 감우성 배우 미간의 주름은 원래 없었는데 본인이 설정한 장생의 캐릭터에는 주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인상을 쓰고 펜으로 그리고 손으로 막 찔러서 힘들게 만든 주름이라고 합니다. 공길이를 버려. 가란다고 공기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있나. 내가 살다 별별 잡놈을 다 봤는데 여기 와서 잡놈 중에 잡놈을 하나 봤네. 장생은 왕과 공길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놀이를 펼치려 합니다. 먼저 그놈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하는데 이 장면 저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문화 콘텐츠 소스를 구입해 심었습니다. 기와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D로 색을 바꿀까도 생각해 봤지만 제작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네요. 예서 죽어나간 목숨이 저기 저 기와장수보다 많고 궁안이 기생들 자지러지는 소리로 가득하고 이번에는 사내놈하고 붙어먹는 짓도 서슴치 않는데. 처음엔 뭐 그냥 웃으며 보다가 사내놈 이야기가 나오니 광분하는 연산. 화살통을 쏟아내며 나오는 건 감독이 설정하고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며 연출했다고 합니다. 마마 제발 마마. 몇 번은 피해보지만 결국 줄에서 떨어진 장생. 이전에 왕이 광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주는 이 연기도 감우성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마마 어찌 왕의 손에 천한 놈의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그럼 네가 베라. 차라리 저를 베십시오. 날 쳐라! 난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는 놈이다. 그럴 게 없어. 이놈의 눈을 불로 지져라. 잔인한 장면은 자르고 공길의 표정으로 참혹함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눈을 잃었는데 담담하게 넋두리를 하는 장생. 여보시오, 내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 내 어려 종살이 할 때 얘긴데. 이 대사는 전부 감우성 배우가 직접 사연을 가미해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도 좋았지만 장생과 공길 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감우성 배우의 공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감우성 배우는 자신만의 장생을 연기하기 위해 원작을 보지 않고 스스로 장생이 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생을 바라보던 공길은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사연을 인형극으로 표현합니다. 미안해. 주인만이 금붙이 내가 훔쳤어. 같이 도망가자. 이 순간 이준기 배우가 병풍에 발을 찍혀 꼼지락된 건 아무도 못 보고 있다가 개봉 후 관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준기 배우가 너무 신인이라 감독의 오케이 사인에 다시 찍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연사는 어이를 불러 공기를 치료해주고 천천히 방을 나갑니다. 이 장면이 감독이 뽑은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색감, 구도, 연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장면이라고 하네요.
녹수에게 다시 돌아온 연산. 조용히 받아주는 녹수. 원래 대사는 내 새끼였는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대사를 찾다가 정진영 배우의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연애를 열자 저선아. 중종 반정에 가담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처선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독은 처음에 이 장면을 호수 위에 매달려 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설정을 하면서 실내로 바꿨습니다. 장생의 마지막 공연을 보기로 한 연산. 이 마지막 장면 역시 마지막 날 찍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와는 다르게 연산이 많이 초라해 보이는데요. 정진영 배우는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 몰라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천천히 줄 위를 오르는 장생. 내 눈이 멀어 다시는 줄 위에 못 쓸 줄 알았는데 어느 잡놈이 그놈 마음을 훔쳐가는 걸 못 보고 이 천놈아! 맥인이 되니 그리 좋으냐? 좋아 죽겠다 이년아. 저 콩대가리 없는 놈 좀 보소. 내가 이 궁에 사는 왕이다 이년아. 안 그래도 내 왕의 쌍판대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제목인 왕의 남자의 왕은 연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생을 표현한 중의적 의미입니다. 내 상판이 어디가 어때서? 연산을 내리기 위한 반정군이 들이닥치고 원작에서는 녹수가 함께 도망가다가 홍내관에게 살해당하는 설정이었는데 영화에서는 거만함과 도도함을 유지하며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각색했습니다.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두말할 것 없이 광대! 광대지! 징한 놈이 이 세상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연산.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눈물 좀 닦고. 웃으면서 뛰는 순간 부채를 놓아버리는 건 감우성 배우가 혼자 정말 많이 고민해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부채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이 장면은 시사회를 한 후에 스틸을 잡아 주민하는 편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해상도 때문에 너무 많이 키우면 픽셀이 깨져 중간에 컷을 잘랐었는데 여운을 더 남기기 위해 컬러 톤을 바꾸면서 더 깊이 주민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엔딩에 사족을 붙이지 말고 여기서 영화를 끝내자는 의견도 있었다는데요. 아니, 사족이라니. 하마터면 이 찡한 명 장면을 못 볼 뻔했네요. 엔딩의 광대패들은 전부 다 이 영화의 스태프들입니다. 저 깃발을 드신 분이 제작사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그 남쪽 보성 벌교애들로 준비시켜라. 뭘 구다봐 이 씨들아. 눈가를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래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들아.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어 이 놈들아. 이 씨.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웰메이드 퓨전 사극 황산벌입니다. 마냥 웃긴 코미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만든 정치극이자 휴먼 드라마, 참혹한 전쟁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뿌리 깊은 감정과 사투리, 그리고 욕설입니다. 도대체 전라도에서 말하는 거시기란 무엇인가? 주민 시작합니다. 당나라가 천하를 지배하던 시절, 김춘추 의자왕, 당고종과 연개소문, 김춘추와 의자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시대의 인물들이지만 절대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판타지적인 장면인데요. 부여 부소산성 군창지에서 촬영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서 휘장을 설정해 배경을 가렸다고 하네요. 现在东北亚的紧张局势，你们是真的君臣和百姓，莫非是真的无能无德吗？ 당시에 동북아시아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영화는 퓨전 사극이라는 설정을 깔고 시작합니다. 내래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았다. 와. 쿠데타라는 말도 당시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당 고종역은 중국어 전문 배우 김용룡 배우가 맡았습니다. 여러 드라마에서 중국인 역을 많이 맡았는데요. 이후 후속작인 평양성에서도 당 고종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황제께서는 지금 이 정통성을 말씀하고 아닌가?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야. 이 영화의 키포인트가 되는 주제를 제3자인 연개소문의 입을 통해 나오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원종 배우가 특별 출연했는데요. 단 하루 촬영이지만 실제 북한 출신인 분에게 함경도 사투리를 배워 엄청나게 연습했다고 하네요. 그것이 정치적 경륜이지. 당시 동북아의 권력과 정치 질서를 현대 상황에 대입시켜 풍자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한 인트로. 영화를 코믹 퓨전 사극으로 홍보하고 코믹하면 믿고 보는 박중훈 형님도 나온다 하니 웃을 준비하고 극장에 간 관객이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웃기지 않아서 아쉬운 관객도, 오히려 좋다는 관객도 많았습니다. 대야성에서 내 딸내미 죽이 삔 거 벌써 이제 삔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딸 고타소는 사실 남편인 김품석이 죽였습니다. 백제 침공 당시 내분으로 인해 대야성 문이 열리자 아내를 죽이고 본인도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요. 김춘추 입장에선 백제를 치기 위한 구실로 갖다 붙인다는 설정입니다. 누구 신라 씨놈들 554년 옥천 땅에서 당시엔 서기력을 사용하진 않았겠죠. 옥천의 당시 지명은 고시산군이었습니다. 옥천이란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사용했죠. 모두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 성왕을 죽여서 어디다 묻었어? 사실일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 서기에 따르면 신라군이 성왕의 목을 신라 왕궁 북청 계단 밑에 묻었다고 합니다. 告居立汉拜祭事，危害天下之序之，罪恶之首。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했습니다. 영화에는 삭제됐지만 원래 시나리오에는 왜 당나라 기술자들을 빼돌려 초강력 쇠뇌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나? 라는 대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야, 너희 새끼, 얘는 내 손에 죽는데. 시방 선전포고 하는 거요 뭐요? 그리고 백제의 궁에 전해지는 소식. 어라! 산동성을 출발한 당나라 배들이 어머나게 맞닥게요. 백제 시대의 시각적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모두 상상으로 만든 세트입니다. 최근 초롱이로 빵 떠버린 고규필 배우가 백제 왕자 7역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엔 좋은 소식도 들리던데요. 1993년 이준익 감독의 데뷔작 키드캅으로 데뷔한 고규필 배우. 아역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작품 이후 10년 만에 K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아따! 당나라 놈들 겁나게 작전 좋구만. 광주광역시 출신 우현 배우가 맡은 임자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의자왕의 왕권 광화 정책에 불만을 가진 백제의 귀족 계층으로 신라와 내통하며 백제 멸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충남 부여인데 왜 궁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수도가 전북 익산이었던 적도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은 조선시대에 구획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전라문화권인 금강 일대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게 틀린 설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따 헷갈려본 거. 그러면 시방 목표가 고구려요? 아님 백제요?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 역은 이명준 배우가 맡았습니다. 형준이 형은 가문의 영광에서도 기가 막힌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호루 새끼들 좀 보소. 너네 배달하는 차를 뿌리를 까야. 사실 서울 금천구 출신이라고 하네요. 목표가 고구려의 백제요? 그래서 백제는 첩자를 신라 진영으로 보냅니다. 입 한번 풀어불자. 뭔데? 가시나. 신라말 징하게 어렵다. 박중훈 형님과 사석에서 형이 오랜만에 영화 하니까 도와주겠다며 진짜 우정 출연한 김승우, 신현준 배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고 했다가 무려 23컷짜리 콘티를 받고 밤샘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서울 출신 두 배우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 둘 다 연습해야 했습니다. 고구려를 칠락하나 보지. 백제를 칠락하면 4년 지나서 황산벌까지 가면 직방인데
아 신라 사람이 그 백제끼리 우짜지 이 새끼야. 흔히 사극의 등장인물들이 지리에 통달해 있다는 클리셰를 탈피한 설정입니다. 말단 군사는 사실 지리적 상황은 잘 모르는 게 더 설득력 있긴 하죠. 와 이래 시끄럽노? 사업 났나? 이마이 보고 5호 SBS 개그맨으로 데뷔해 지금은 정상급 뮤지컬 스타가 된 정성화 배우. 황산벌의 문디 역으로 영화판에 데뷔했습니다. 저렇게 그만해라 임마. 하모 쭉 거시기 해볼제. 그러제. 그 시기? 그러제. 결국 사투리 때문에 첩자인 게 들통나게 되는 것도 기존 사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코믹함이죠. 당시 황장군, 하야시 등 카리스마 쩔었던 신현준 배우. 감독은 이렇게 코믹한 신현준 배우를 처음 보고 본인이 기획한 달마야 서울 가자에 캐스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땐 몰랐었죠. 현준 형님이 기봉이가 될 줄은. 하다 올리고 하다 더 올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김유신의 등장. 당나라 장군 소정방에 마중을 나가락합니다. 못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다 매전 있거네. 우리 신라는 다 좋은데 이거 우아리 없는 말투는 이거 싹 뜯어 고쳐피한데. 이 대사는 경상도민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 나름 존댓말 체계가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도 같은 경상도 사람이 위아래가 없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죠. 어때? 그 기울이 전토아이가 얼마나 살갑고 좋노? 안 그렇나? 인천의 당시 지명은 미추홀이고 덕물도는 현재 옹진군의 덕적도입니다. 네 당나라 관복 죽이네. 나는 신라 왕자 신분보다 당나라 관직이 우세이다. 당나라 주제 신라 대사 역할을 했던 왕자 김인문. 영화에서는 당나라에 빌붙는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신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안동댐에 있는 KBS 해상 세트장입니다. 김인문 역의 류승수 배우는 부산, 김범민 역의 안내상 배우는 대구 출신입니다. 안내상 배우는 서울 출신 정진영 배우에게 사투리 지도를 하기도 했죠. 你今年多大了? 몇 살 먹었노? 먼저 말해라 캐라. 김품일 역을 맡은 전기광 배우의 소개로 캐스팅된 고목춘 배우. 실제 중국 배우입니다. 경극계의 권위자로 서울예술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요 맨 끝에 김춘추. 소정방이 넘버1이고 김춘추가 넘버5인 것은 국내적인 역사 관점보다 당시의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상황을 담은 표현입니다. 작전 명령을 하더란다. 지들은 배 타고 바다로 갈 테니 신라군은 육로로 쌀을 배달하라는 당의 작전. 이 지도가 사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인 것은 삼국시대의 지도를 구하기 힘들어서 벌어진 고증 오류입니다. 马上传给金春秋，就这么返回传回去。 배 돌려 그냥 갈까? 와, 외삼촌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초월 번역 지리네. 와보는데 통역 다 있구만. 백제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귀족들이 비협조적입니다. 왕이라고 해준 건 쥐뿔도 없음세. 백제 멸망하면 의자왕의 지나친 향락과 삼천 궁녀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작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짚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왕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했다는 백제 내부 분열에 대한 사실을 차용했는데요. 학계에 따르면 41명이 모두 친왕자가 아니라 종친이나 친위 세력까지 포함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얘 명하고 필요 없으니까 다 꺼져. 계백이 불러라. 의자왕에겐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죠. 영화가 시작하고 20분 만에 주인공이 뒷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따 뭐 달라고 혼자서 술을 자시고 계셔. 계백이 왜 전라도 사투리를 쓰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계백 역시 충남 부여 출신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감독과 작가의 상상을 더해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김유신의 출생지가 충북 진천임에도 신라의 장군이 된 걸 보면 꼭 그 지역 출신이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중훈 배우는 코미디로 유명했는데요. 언제나 유쾌한 중훈 형님은 이번에도 코미디 찍을 생각에 신나서 엄청난 애드리브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촬영만 들어가면 그렇게 장난기가 발동하신다고. 하지만 감독은 진중한 계백의 깊이감을 더욱 강조하고 싶어서 코미디를 자제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계백아, 거시기 해야겠다. 거시기 하려면 일찍 자야지라. 계백이 전쟁 나가기 전 처자식을 죽여본 건 유명한 일화죠. 그거
마시고 먼저 가소. 이미 백제의 운명이 기울었음을 직감한 계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될 처자식에게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쾌히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며 본인 손으로 베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와 자식들 역시 명예롭게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져 있으나 근게 시방 생떼 같은 내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라. 작가는 이 역시 살짝 비틀어 이들의 인간적인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대구 출신 김선아 배우가 특별 출연해서 기가 막힌 전라도 사투리를 연기했습니다. 너 나랑 몇 년 됐어? 한 20년 됐는데요. 넌 그것은 못 올라고 그런데요? 넌 빠진다 실시. 이분은 이 영화의 조명 감독 한기엽 감독입니다. 넌 맞다. 야, 그것은 못 하려고. 넌 빠져버려라 실시. 이분 역시 영화의 제작부 스텝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등장과 함께 관객을 휘어잡는 거시기 역의 문식이 형 등장. 한참 됐는데요? 이문식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코미디죠. 순창 출신으로 서울 출신 박중훈 배우와 여러 단역 배우들의 사투리 교육까지 맡았습니다. 우린 황산벌로 출전한다. 이렇게 추려진 오천 결사대는 황산벌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황산벌은 지금으로 치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인데요. 부여 낙화암 앞 벌판에 오픈 세트를 지어 당시의 황산벌을 재현했습니다. 에이! 신라 참관들 아침밥 한다. 백제의 부시래기들 밥치 먹는다. 전쟁의 시작을 식사로 설정한 건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감독의 의도입니다.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먹는 밥이 제일 거시기여.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런데 신라 첩자가 파국이 형? 파국이다. 김병철 배우의 첫 영화 데뷔작입니다.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래 씨입니다. 아마도관, 니 한 풀어봐라. 아니 이게 암호 해독까지 해야 할 일이야?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음악 감독의 아이디어로 루이지 보케리니의 미뉴에트 2장조를 BGM으로 깔았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치를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기예보 BGM으로 쓰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풋풋한 정혜균 형님, 영화 공포택시 이후 두 번째 영화 출연입니다. 억울합니다. 지가예 아무래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아무는 보다 듣도 못했습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전라도의 거시기. 첫 전투는 총 공격에 들어가기 전 응원으로 벌이는 탐색전. 원래 시나리오는 이후에 나올 신경전의 욕 배틀 다음에 나올 장면이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첫 번째 전투로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신라의 응원전에 사용하고 싶었던 음악은 롯데 자이언츠, 불멸의 응원가, 부산 갈매기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제작비를 감안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민요와 구전 동요를 선택했습니다. 고증을 통해 각 지역에 전해지는 민요를 골랐다고 하네요. 오히려 작품 컨셉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 신경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욕배틀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으로 엿을 먹이네요. 입에서 하얀 물을 뿜는 건 편집하면서도 넣을까 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 살렸습니다. 저도 이 장면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까리 먹물은 쩍 빨아뿌려. 동성불교애들로 준비시켜라. 신라의 욕설에 맞설 백제의 반격. 뭘 구다봐 이 씨놈들아. 눈가를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놈들아. 차원이 다른 살벌함. 우리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어 이 씨놈들아. 전라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애드리브. 작가도 생각지 못한 대사를 이문식 형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 외에 다른 씬에는 거의 욕이 나오지 않는데 이 씬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쌍욕이 난무하는 영화라고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욕을 좋아하는 제가 좀 이상한가요? 두 번째 전투 역시 백제의 승리. 두 번의 전투를 우리 백제가 모두 이겨뿌렸단께. 첫 끝발, 개끝발. 장군님! 의자왕에게 온 서찰. 개배가 거시기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냐. 이
신라의 보급기를 하루 이틀만 더 막아보라는 왕의 명령. 나가 소정방이랑 쇼부를 한번 쳐보겠는디. 의자왕이 일본말을 쓴다는 건 쪼까 거시기 헌디. 백제와 외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중간 보고 해보거라. 양 옆에 쌓여있는 쌀가마는 200가마 정도 제작해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위치를 옮겨가며 많아 보이도록 촬영했습니다. 이 문자들을 조합해보면 361가지의 거시기로 압축되었습니다. 아직도 거시기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암호 해독관. 사기 올리는 데는 1대1 맞짱이 최공기로. 짱을 나가시라. 세 번째 전투 1대1 맞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장하다가 갑자기 훅 나오는 코미디. 뭐 어쨌든 이번에도 백제의 승리입니다. 7월 10일이 내일인데 어쩔겨. 신라의 장수들은 불안해집니다. 내는 진골. 나는 적보도 없는 가야 출신 개빽다고. 가야 김수로 왕의 후손인 김유신이 보는 앞에서 가야 출신을 깔아보는 화랑 관창의 아버지 김품일. 가만히 있어봐라 진골. 사실 김품일 본인 역시 가야 출신이라는 고증이 있는데요. 이 역시 작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계백이한테 장기 한 판 투자해라.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김유신. 네 번째 전투는 인간 장기. 신라의 총 공격 전 4번의 교전 모두 백제가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감독과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네 번째 전투는 심리전일 것이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차프 띄줄까? 개소리 허덜 말고 물르지나 말란께. 두 장수의 한 수에 벌어지는 사륙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체스 장면과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장면은 해리포터 개봉 전에 먼저 기획했다고 합니다. 따라한 게 아닌데 우연히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고 하네요. 너는 전쟁은 알아도 정치는 머린데. 너는 정치를 잘 아는 장군님께 쌀 배달 다니는구만. 이 대사들은 작가가 미리 쓴 것이 아닌 정진영 배우와 감독, 작가가 의논해가며 만든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정진영 배우 역시 영화적 창의력이 넘치는데요. 이후 사라진 시간에 각본과 감독, 제작까지 하게 되죠. 안 늙나? 너그 갑옷 좀 벗그래. 땀띠난데. 아 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옷을 안 벗는다니까. 갑옷을 벗지 못하게 꼬매버렸다는 거시기의 정체. 아 그랬구만. 네 번째 전투 역시 백제가 이기긴 했는데 계백아, 인간은 지 입으론 지 팔꿈치도 할지 못하는 존재대. 거시기에 필적할 만한 의문점을 남기고 가버린 김유신. 이것이 뭔 소리여?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은 속이 탑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왕 대신 나와 있는 게야.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김유신과 김범민, 신라계 진골과 가야계 진골 간에 있었던 내부 갈등을 묘사했습니다. 너는 네 애비는 정치는 알아도 전쟁은 머린데. 정치와 전쟁 둘 다 잘하는 김유신이 끝판왕.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야. 오, 이 대사는 짝패의 그 유명한 대사와 비슷한데요.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너그 둘 다 아들이 화랑이지. 김음수는 화랑인 아들 반구를, 김품일은 관창을 명예롭게 죽이려 합니다만 화랑 하면 관창, 관창 하면 화랑, 이거면 끝. 흔한 역사극처럼 비장한 영웅이 아닌 인간적인 화랑들. 나는 길게 살고 싶다. 진짜 개죽음 아니지? 니는 뜬데. 신라의 상대 등급 대장군은 김유신의 조카이다 사위이며 귀족들은 혈통의 고귀함을 따지며 명예를 강조하지만 아가, 족하면서 사위는 어느 나라 개족부액이여. 서민층인 일반 병사들에게는 그저 죽으러 온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아침부터 족부를 씹으로 그 지랄이냐 지랄이. 이문식 배우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NG가 났는데 그게 느낌이 좋아서 넘어진다는 설정을 추가해 다시 촬영했습니다. 왠지 김유신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계획. 이놈을 내버려라. 반굴과 관창이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돌격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몇몇 병사들과 별동대를 만들어 진격했을 것이라는 역사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계백은 별동대의 수장인 관창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어린 소년을 죽일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죠. 내 다시 간대. 하지만 적진으로 다시 돌아온 관창.
화랑들을 계속 보내. 화랑들이 계속 죽으러 오니 백제군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째 기분이 거시기한디? 우린 다 친척이지 남이 아닌기라. 영남 지역의 단결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남이가 구호를 모티브로 만든 대사입니다. 백마의 피를 얼굴에 바르며 결의를 다지는 백제군. 이 백마는 현재 자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촬영 중에 마취가 풀려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연속으로 마취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못 찍은 앵글이 많다고 하네요. 우리 오늘 여그 황산벌에서 아싸라게 거시게 부자. 실제 불화살을 쏴서 불질러 가며 촬영했습니다. 촬영장 주위에는 항상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5만 대 5천의 싸움이지만 보조 출연자가 100명도 되지 않고 백제 신라 갑옷도 각각 100벌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같은 사람이 갑옷을 바꿔 입어가며 여러 번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총 공격씬은 일주일 내내 촬영해야 했습니다. 실제 인원이 많지 않으니 풀샷을 찍지 못해서 헐리우드 전쟁 영화 같은 웅장함을 살리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하네요. 특히 실제로 제작한 목책을 넓게 보여주지 못해 더 아쉬웠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병사들을 CG로 만들었겠죠. 카메라를 가깝게 찍다 보니 전쟁의 참혹함은 더욱 강조됐습니다. 코미디인 줄 알고 온 가족이 함께 보다가 아이가 울어버리기도 했죠. 비가 오기 시작하자 신라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실제 작동하는 투석기를 제작해 작동시키고 실제 진흙탕을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이것이었나? 진흙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된 백제의 군사들. 연기자와 스텝까지 너무 많이 투입돼서 이번엔 감독 본인이 직접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로도 본인의 영화 라디오스타의 주방장으로 출연하시죠. 연기의 재미가 붙어 부당 거래에도 잠깐 출연하십니다. 어식해 좋아가지고 마사지 좀 받으려고. 갑옷을 벗어버린 백제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화면에 대조되는 화사한 왈츠를 BGM으로 사용해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강조시켰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쟁의 몸부림이 마치 춤 같다는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와 이리 덥노. 겁나게 덥구만. 촬영 전날 감독과 두 배우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많은 것이 담겨있는 듯한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700년을 해먹었으면 망할 때가 된 것이지. 아버지, 아이 죽어야 한단께. 의자왕은 결국 죽지 않고 항복 후 당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중국 북망산에 의자왕의 묘가 있다고 하네요. 전쟁에 이겼으나 납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백제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개같은 갑질을 하는 당나라. 네가 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겨? 김유신이 분노하며 칼을 들이대는 건 고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당나라 장군에게 칼을 들이민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촬영을 하면서 김유신 캐릭터가 굳어지다 보니 그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섰다고 하네요. 너그 당나라 개새끼들 싸그리 쓸어버릴 기다. 그래야 관객이 조금이라도 통쾌할 테니까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난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시대극 장인 이준익 감독의 전통 사극 사도입니다. 강렬한 음악과 관뚜껑 열고 나오는 처절한 세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고조된 상태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그대로 프롤로그로 가져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영화에 집중시켰습니다.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만조상해 원경입니다. 당시 하와이 영화제에선 개막작으로, 피렌체 영화제에선 폐막작으로 상영했는데요. 해외에서 상영할 때마다 항상 음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의 비극을 달래는 곡이라고 감독은 설명했는데요. 이 BGM은 놀랍게도 소경 박수 역의 정혜균 배우가 실제 박수 무당에게 배워서 본인이 직접 오른손으론 북을, 왼손으론 징을 치며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정혜균 배우는 감독이 제작한 공포택시로 데뷔하고
이후 황산벌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무시기와 그 시기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첫째 날로 포워드합니다. 이곳은 영화 왕의 남자를 촬영했던 부안 영상 테마파크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자네가 충신일세. 첫 사극인 관상에서 귀족들의 세력 다툼에 희생된 관상바 양반이 이놈 관상은 무슨 벼슬에라도 들으랴.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해냈습니다. 무려 왕이라니.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숙종과 무술이 출신 숙빈 최씨 사이에서 그것도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배다른 형님인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면서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제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요. 그로 인해 정통성이 큰 약점이었고 평생을 컴플렉스로 살았지만 무려 52년을 집권하며 최장 집권, 최장수 군주로 기록됐습니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특수 분장을 해야 했던 송강호 배우. 대선배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2-3시간 동안 분장을 하니 다른 배우들은 뭐 불평 한마디 없이 분장을 해야 했다고 하죠. 이 처분은 세자의 생모가 내게 정한 것이다. 또한 60대 후반 노인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일부러 쇳소리를 내며 성대를 혹사시켰다고 합니다. 미쳤어.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말이죠. 처분은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세선만은 보존하게 하소서. 영조의 두 번째 후궁 영빈 이씨. 조철현 작가가 더테러 라이브에 출연한 전혜진 배우를 보고 영빈 역으로 찜해놓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발신지 추적 중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셈이죠.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영화문. 극에서 영조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만안문, 흉한 일이 있으면 경화문을 통해 창덕궁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는 세자. 관과 용포를 벗어라. 아버지가 용포를 벗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세손. 무려 소지섭 아역 이효재 배우입니다.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에서도 소지섭 아역으로 출연하죠. 검은 사제들과 가려진 시간에서는 강동원 아역으로 출연하는 잘생김이 묻어있는 아역 배우입니다. 어젯밤에 네가 정신이 나간 채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려 했던 세자. 자결하라는 아버지의 처벌에 스스로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는 자결이 아닌 용서를 간청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실제 돌바닥 사이에 촬영용 소품을 딱 한 장 깔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연기에 물이 오른 유아인 배우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몇 번이나 실제 돌바닥에 머리를 찧어 진짜 피가 터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왕 준비하는 거 몇 장 더 깔지. 이 표정은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온 찐 표정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이런 처분은 내릴 수 없사옵니다. 당시 동부승지였던 최재공은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던 충신이었습니다. 세자를 패한다는 교지를 내렸을 때도 눈물 흘리며 만류한 인물인데요. 비록 세자 편을 들었지만 영조마저 진정한 충신이라고 인정했고 효심 깊은 정조는 거의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사실 이모 화변 당시에 그는 모친상을 치르던 중이어서 이 자리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영화적 상상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 최재공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지만 콧방귀 끼며 비웃는 영조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뒤주가 등장합니다. 사실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던 뒤주는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물건으로 잊혀질 단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유명한 물건이 됐죠. 원래의 목적보다 그저 처형도구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험한 일 한 번 안 한 왕이 망치질을 이렇게 잘하는 건 그냥 한번 생각해본 오게티입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40대의 영조와 세자의 좋았던 시절.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세자와 사치에 대해 논하는 건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영조는 근검절약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검소함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데요. 영조의 용포는 그의 검소함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 입어 낡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올리는 가채가 장식을 넘어 사치스러워지자 가채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궁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땐 예외였습니다. 백성들한텐 금주령 내려놓고 지는 솔잎주를 마셨다고도. 세자는 누구에게 이글을 주겠는가? 실제 이 아이 안정우 군이 직접 그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 세자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 영조의 정비 중전 정성왕후 역의 박명신 배우는 절친인 전혜진 배우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주 새 여인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자활 애친자는 불가 모어인하고. 하지만 공부와는 담을 쌓은 세자. 사실 물을 뿌리면 한 번에 깬다는 설정이었는데 아이가 실제로 잠들어서 한 번에 못 깼다고 합니다. 그걸 애드립으로 살려 물을 2번 뿌려주는 스승님의 센스. 이 나이 때는 밥 먹다가도 잠들곤 하죠.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전작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던 정석영 배우가 이번엔 내관이 됐네요. 홍내관 역이 대사는 별로 없지만 내관으로서의 포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석영 배우를 삼고초려해서 겨우 섭외했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참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이긴 한데 자식 입장도 생각을 좀. 대리 청정 이후에는 병이 생겨 음란과 폐악을 일삼으니 박수, 비구니, 기생들과 쥐하로 놀면서. 교지에 적힌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승정원 일기 등에 기록된 영조가 직접 한 말과 쓴 글을 바탕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이에 세자를 폐하여 평민으로 삼아 가두노라. 내 참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노라. 장가 가는 날 패백받은 아버지가 훈계하시는데 화한 옹주, 그러니까 세자의 여동생이 세자 앞에서는 옷을 이것은 흡사, 점호 시간에 이등병 웃기는 병장? 이 사신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아니하니 묻히지 말거라. 너 왜 웃니? 이런 연기 호흡은 진짜 송강호만이 가능하죠.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아니 내관을 왜 미워하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야 무늬만 중전이지요. 주상을 오래 모신 영빈이 하시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니라. 내명부 여인들의 묘한 신경전과 질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편집되는 바람에 그 감정이 좀 약해진 건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황제께서 가래 선물로 하사하신 강아지옵니다. 공부보다는 뛰어놀고 그림 그리는 걸 즐기는 세자. 이 역시 역사에 기록된 사실에서 따온 설정입니다. 아니, 이 책은 애비가 밤잠을 설치하며 너를 위해 직접 만든 책이 아니더냐. 역시나 책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죠. 실제 용조는 세자가 2살 때부터 가르치는 미친 교육열을 불태웠는데요. 아빠가 쓴 책이라고 그걸 다 외우라니 애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죠.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이 대사들 역시 실제 용조와 세자가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조선시대 왕도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네요. 시간은 다시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와 뒤주 3일차. 유아인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보고 벌레가 있다고 믿으며 이런 연기를 했습니다. 뒤주 안에 지네는 전부 CG로 만들었죠. 반 미친 상태로 뒤주를 부수고 탈출에 성공. 유아인 배우는 사람이 3일 만에 일어나면 걷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뛰긴 뛰어야 하니까 나름대로 일부러 넘어질 것처럼 뛰었다고 합니다. 다시 가두어라.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묶은 뒤 때까지 덮는 잔인함.
이 역시 실제 역사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이 장면이 마치 무덤이 연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독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일종의 봉인 느낌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실제 종묘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희궁 회랑에서 기둥이 보이도록 블루스크린을 대고 찍은 후 따로 찍어온 종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장면입니다. 실제 종묘의 건축물 양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불가능하니 너무나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왕가에서 자식을 원수처럼 기른다는 뜻을 이제 알겠느냐? 바로 이 연기를 보고 아쉬움이 전부 해소됐다고 합니다. 대사와 표정만으로 관객을 집중시키는 연기에 감탄했다고 하죠. 이제 세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보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표정만 봐도 마음에 없는 소리인 게 티가 나죠. 나는 원래 이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대신들을 다루는 영조의 노련한 정치질을 표현했습니다. 하면 대리청정은 어떠한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듯한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영조. 포커스가 나가 있는데도 그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훈련 도관의 모든 당파를 혁파하고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옳게는 좋겠수. 추억의 빵꾸똥꾸? 내명부에서는 세자를 향한 칭찬에 입이 마르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영 떨떠름하죠.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영조와 세자의 분열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시 실제 세자의 나이가 15살 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짓인 것 같네요. 영화에서 꽤 긴 시간을 차지하는 두 번의 대리청정. 사실 지루해질 수도 있는 씬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상업 영화로서는 거의 모험에 가까운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다 세자인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것이다. 뭐 배우가 연기를 이렇게 잘해버리면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죠. 오늘도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저 숟가락들 힘이라도 있으면 귀 씻을 물을 대령하는 나인에게 꽂혔네요. 슬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소담 배우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별일 없지. 이제 대놓고 아들을 미워한다고 티를 내는 영조입니다. 숙종대왕 능으로 향하는 행차. 비가 오는데 날씨가 너무 맑은 것 같죠? 사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는 스케줄이 되지 않아 그냥 비를 뿌리며 촬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독서가 가장 즐겁다는 시를 써줬다며 독서가 어찌 너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이 능행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긴 하나 이 대사는 당시에 했던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 대사 역시 영조가 세자에게 다른 날 다른 곳에서 한 말인데요. 파편적인 여러 가지 기록을 다 합쳐서 재구성해 씬을 구성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어젯밤 꿈에 청룡을 봤다니까요. 청룡을. 새손이 태어나는 날 꿈에서 본 청룡을 그린 세자. 어찌 보면 전통 사극의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감독은 고전미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부채로 만들어 두었다가 훗날 새손이 보위에 오르는 날 바치도록 하겠나이다. 황산벌, 평양성까지 만들어 봤으니 나올 수 있는 감독의 관록이죠. 됐다. 데려가라. 손주 100일인데 영 탐탁치 않은 영조. 전하께서 하교가 없으실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양반 했어. 우리 후궁들까지 나서서 전하를 힘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서원 자네 임신한 거 믿고 깝치던 문서원은 결국 네가 주상의 총애름이고 이것은 가짜로 때릴 수 없는 풀샷이라 실제로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아프니까 연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 천왕과 뱃속에 주상의 씨앗이 들었다고. 천해요. 생모가 무술이 출신인 영조는 천하다는 말에 심하게 긁힙니다. 이참에 제 임금자리도 거두십시오. 완전 발작 버튼 제대로 눌렸죠. 이때 깔리는 BGM은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사도라는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이라는 곡을 들으며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엔딩에 소간지가 간지나는 추모의 춤을 출 때도 이 곡이 흐릅니다. 감독은 처참했던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로 망각의 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곡 오블리비언을 레퍼런스로 삼은 이유입니다. 내가 임금의 자리에 연연치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대로 왕이 되면 좋겠다. 실수로 윤허를 내렸다. 윤허를 번복하고 숨을 거둔 인원왕후. 가증스러운 자식.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와중에도 얼른 절을 한 번 더 하고 나가는 건 그래도 사배의 예는 다 지키기 위해 네 번째 절을 하고 나간다는 설정입니다. 영조도 네 번째 절을 마치죠. 어딘지 모르게 괴이한 방법으로 대왕 대비를 추모하는 세자. 왕생극락 들어가서 인도 한생을 하옵소서. 정혜균 배우가 직접 부른 만조상의 원경이 다시 흐릅니다. 이때 기생이 부르는 곡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합니다. 그 옷차림은 뭐냐? 세자라는 작자가 상중에 술이나 퍼먹고. 전부 영조가 세자에게 실제로 한 말을 고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금주령을 어겨 참수된 것을 모르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금주령은 본인도 어겼죠. 청나라 사신이 선물한 강아지가 많이 컸네요. 빙웅이 탈은 잘 비켜주더냐? 간지 개쩌는 몽이의 견종은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새 중정께서 오신 이후로 주상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작은 아버지 홍인환. 당신 여기 와서 왜 이래?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바로 손절치는 홍씨입니다. 사도세자와 아버지와의 갈등에 숨겨진 대신들 간의 이해관계와 당파 싸움을 다 표현하고 싶었지만 2시간 안에 모든 걸 표현하지 못한 건 감독의 아쉬운 점이라고 합니다. 새 중정께서 왕자라도 생산하시면 그것으로 상황은 끝이고 후궁인 박소담 임신시켜놓고 새로운 중전은 서예지가 됐네요. 문서원이 딸을 낳았거든요. 영조의 갭이 정순 왕후 역의 서예지 배우 역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했습니다. 저는 주상이 무섭습니다. 15세의 나이로 66세 영조와 가례를 치르고 왕비가 된 정순 왕후. 무려 51세 연상으로 역대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많은 국왕과의 나이차를 자랑합니다. 의붓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 어리죠. 사실 이 장면 전에 새 중전을 드리라고 하는 대신들과 이 나이에 무슨 새장가를 가냐며 거절하면서 슬쩍 영빈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해보지만 숙종대왕이 장희빈 사약 사건 이후 후궁이 중전이 되는 걸 금지했다며 중전 후보자를 준비하겠다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하네. 이 장면은 자칫 영조가 여색을 탐하는 인물로 보일까봐 송강호 배우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가능하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역사적 사실인걸. 이후 그녀에게 후사는 없습니다만 후대왕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하며 국정을 주도했던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열어라. 아예 창덕궁 후원에 무덤 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박수와 비구니, 기생들을 불러 모아놓은 세자. 전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세손 입만 열면 세손이야. 아버지와의 정을 나누지 못해 본인의 아들에게도 정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극. 다른 놈 가져. 실제 사도세자는 옷을 입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대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옷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설정입니다. 그 늙은이 당장 경희궁으로 옮기라 해. 감독은 세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진짜 미친 건 사도세자일까요? 아니면 영조일까요? 자식이 아비한테 물 한 잔도 드릴 수 없사옵니까? 3대에 걸친 장대한 이야기를 2시간 안에 담기 힘들기도 하고 사도세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 영조와 정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약해질 것이 걱정이었는데 영조는 송강호 배우가 연기로 다 표현한 것 같고
정조의 감정은 이 씬과 소지섭의 엔딩 장면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저 화살이 얼마나 떳떳하냐. 목적지로 날아가야 할 화살을 허공에 날리는 건 자유로움에 대한 이상을 날아가는 화살에 투영시킨다는 설정입니다. 세손은 사배를 올리라. 아무리 초라한 환갑연이라 해도 중전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예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모에 가깝죠. 아들의 최후를 직감했다는 설정입니다. 사실 전해진 배우는 울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전 감독이 세손의 얼굴을 보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왜 세자가 아니라 세손을 보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촬영을 시작하고 세손의 얼굴을 보니 바로 이해가 됐고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고 하네요. 임금을 죽이려 작당하여 저자 나경원의 배우를 캐소서. 대신들에게 세자를 폐위하라는 교지를 올리라고 어명을 내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다는 걸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편집하면서 압축하다 보니 그 디테일이 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N차 관람하면 알 수 있는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존재 자체가 역모야. 금천교로 가서 되지. 이곳은 창덕궁의 금촌교가 아니라 분당 중앙공원에 있는 다리에서 찍은 후 배경을 CG로 합성한 컷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역모라잖아. 보여줘야지. 결국 참지 못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세자. 실제 사도 세자가 지금의 청계천인 경희궁 내수를 통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만약 작정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네 할미는 일개 후궁인데 어찌하여 왕과 왕비에게만 올리는 사배를 올렸느냐. 세손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전 테스트를 해보는 영조. 그날 소소는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이 장면은 기록에 없는 영화적 상상으로 만든 픽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래서 신하들 앞에 어수아비처럼 앉혀놓고 감정과 대사로 휘몰아치는 영화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 영조가 본인을 보고 있다는 걸 알 리 없는 세자이지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판타지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너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난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아들을 죽여야 했던 영조의 처참한 감정 역시 살리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풀어지는 걸 판타지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아비를 죽이면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이 씬의 대사는 전부 오버 보이스로 후시 녹음하려고 했는데 송강호 배우가 지금 이 감정에 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딴 동시 녹음 보이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식 잡아먹은 애미가 살아서 뭐해? 감독이 힘들어하는 전해진 배우를 보고 소주 한 잔을 권했다고 합니다. 소주 몇 잔 먹고 정말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하는데요. 컷을 안 하길래 잠깐 봤더니 감독도 눈물을 펑펑 흘리느라 컷을 못했다고 하네요.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사도세자라 하라. 이거 꼭 가야만 한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뺨을 정확하게 때리는 건 회경궁 홍씨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아들을 궁으로 보내려 한다는 설정입니다. 드디어 왕위에 오른 정조. 끝난 줄 알았는데 소지섭 배우가 나오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됐죠. 이 장면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감독은 이야기의 끝이 사도세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 아버지를 추모하는 정조의 모습까지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지섭 배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엔 고사했지만 감독의 끝없는 설득에 넘어가 특별 출연했다고 합니다. 문근영 배우는 소지섭 배우와 꼭 멜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됐다며 탄식 아닌 탄식을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소간지가 국민 여동생을 처음 보고 한 인사말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사실 즉위식 때는 붉은색의 금간 제례복을 입는데 영화에서는 강렬한 세계 대비를 만들기 위해 하얀 옷을 입은 신하들 사이에 블랙톤 옷을 입혔습니다. 이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에서 춤을 출 때는 하얀 옷을 입는데요. 이 역시 종조 이외의 인물은 병풍으로 만들어 종조만이 화면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의 해경궁 홍씨 역을 다른 배우를 섭외하지 않고 특수 분장한 건 전통 사극에서는 과감한 도전인데요. 한국에서는 분장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감독은 이 모든 감정을 오롯이 가진 배우가 직접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노라. 자, 이준익 감독의 웰메이드 전통 사극 사도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